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를 건네는 한마디, 힘내. 그런데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힘들지. 힘내 또는 힘들지. 말하는 쪽에서 보면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듣는 쪽에서는 힘내보다는 힘들지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떤 차이일까요? 아마 용기를 줘야지 하는 격려의 마음도 좋지만 너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 나도 마음이 그렇네. 공감하는 감성이 상대에게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격려보다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안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제 장 전체가 과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네. 이 IBS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떤 기능적인 소화관 이상으로 대장 검사로는 정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검사는 정상인데 만성적으로 복통, 변비 또는 설사 등의 증상이 반복되는 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뭐 비슷한 말로는 뭐 신경성 설사, 뭐 경련성 장염, 뭐 점액성 장염, 뭐 기능성 소화불량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네. 이걸 앓는 분들이 많은가요?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모든 소화기 질환 중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일반 사람들, 우리가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장병 환자들,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 환자 중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70%고요. 희한하게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여성의 14에서 24%, 남성의 5에서 19%가 이 증상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시아계,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더 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짐작해보자면 약간 매운 거 많이 드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식습관의 어떤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그럼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포만감, 복통 등의 이제 복부 증상과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뭐 잔변감이 있는 배변 장애, 뭐 어깨 결림 같은 어떤 근골격계 통의 장애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불안증 같은 뭐 신경적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심신증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제 변비와 설사를
교대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고 네. 혹은 변비만 있는 경우 혹은 설사만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증상은 때에 따라서 심해졌다가 덜해졌다가 합니다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는 것 이것만이 이게 어떤 이렇게 가는 경향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민성 대장증후는 어떤 염장성 장질환이나 대장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는 또 잘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네. 이게 변비면 변비고 설사면 설사지 이게 교대로 온다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그렇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과민성 대장증후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유전적이나 가정적인 어떤 소인이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약 30% 정도가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유년 시절에 위장이 허약했다거나 대장 질환에 이완된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경향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 또 스트레스가 이 병을 유발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신경질적인 성격이나 병에 대한 불안감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나 이거 암 아니야? 뭐 이렇게 그 건강염려증 네.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개인이나 주변의 어떤 문제들, 뭐 직장이나 가정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유발 확률이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 뭐 학대를 받았던 분들, 뭐 어떤 공포증이 있는 분들,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뭐 이혼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이혼이나 어떤 별거 같은 가족 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에서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많이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또 밝혀져 있고요. 네. 환자들 중에는 공황장애나 다른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 또 뭐 육체적이나 뭐 성적 학대받은 사람들, 심리적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네. 다 이런 뭐 같은 이유겠죠. 네. 그 외에도 어떤 불규칙한 식사나 편식, 그리고 이제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고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좀 유전적으로 좀 장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네. 이게 과도하게 예민한 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예민한 분들도 사실 많이 걸리시나 봐요. 이것들이 보면은 네. 가족력이 30%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예민하면은 그 가족들은 대부분 네. 예민한 성격이 그 유전이 되거나 맞아요.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부모님의 성격이 자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요. 뿐더러 그러면서 만약에 비위장까지 약해 거기다 뭐 대장 질환에 쉽게 걸렸다. 이완됐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어. 왜냐면은 이런 분들은 대장 질환에 과민성 대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식사도 불규칙해. 뭐 이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갖고 있고 뭐 카페인, 담배 피는 분들 꽤 있죠. 네.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또 쉽게 일으킵니다. 확실히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잘 걸리는 뭐 나이도 따로 있나요? 이 질환은 좀 특이하게도 60세 이후에는 발생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환자의 50% 이상이 35세 이전에 발병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봐서도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영향을 주지 않나 볼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만일 첫 증상이 40세 이후에 나타났다면은 아마 이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높고요. 60세 이후에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다면은 이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확률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성별의 경우도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2배나 한 4배 정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예민한 더 예민하고 있죠. 그런 성적인 어떤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60세 이후에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더 큰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셔야겠네요. 사실 암이나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진단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먼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에 기질적인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 검사, 내시경 검사 아니면 대장 조영술을 먼저 하고 네. 검사를 했는데 대장이 깨끗해요. 기질적인 원인이 없으면은 다른 증상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과민성 증후군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검사를 통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하신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진단 기준 자체가 네. 기질적인 증상, 그러니까 대장 자체는 깨끗해야 됩니다. 대장은 깨끗한데 자꾸 변비가 있어요. 자꾸 설사가 있어요. 변비와 설사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온몸으로 전신 증상도 나타나고 어떤 심리적 증상도 나타나는 증상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장은 깨끗하고 뭐 염증이나 이런 게 없이 나타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장의 병변이 없으면서 적어도 3개월 동안에 배변에 증상이 뭐 호전되거나 지속적이거나 재발하는 뭐 복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배변의 이상 소견 중에 네.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2가지 이상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개 이상이면? 네, 첫 번째는 배변 횟수의 변화입니다. 네. 하루에 배변을 3회 이상 보거나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볼 때 갑자기 그리고 두 번째 대변의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요. 변이 단단하고 덩어러진 모양이거나 설사나 묽은 변이 나올 때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대변 배출의 변화,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가 있을 때 참지 못하게 급하게 변을 보거나 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고 남는 느낌이 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점액변, 대변을 보면 하얀색의 점액질이 묻어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네, 그럼요. 복부 팽만감,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 있는 경우, 이런 지금 5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것 중에 이제 2가지 이상이 3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때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단 그 기본은 대장 검사상 기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근데 여기 보면 뭐 이 중에 2가지라고 하셨는데 꼭 설사랑 변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잔변감 있고 약간 네. 참기 힘들고 배가 더부룩하고 이렇게만 증상이 나타나도 과민성. 근데 기간이 중요하죠. 네. 뭐 잠시 동안 뭐 한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뭐 한 3일, 요 3일 그래요. 그런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니고요. 이런 증상이 호전됐다가 악화됐다, 호전됐다, 악화됐다를 반복하기를 한 3개월 이상 됐을 때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도 혹시 있나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만성적이고 또 간헐적인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네. 우선은 반복되는 이게 좌측에 좀 복통, 왼쪽 배 아랫배에 막 복통이 있습니다. 왼쪽 아랫배. 네, 그리고 이제 변비나 설사가 동반되는 배변 간격의 변화가 있고요. 네. 뭐 변비했다, 설사했다, 변비했다, 설사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대변 간격의 변화가 있고, 네. 긴급 배변이라고 해서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변을 보게 되는 경우, 또 불충분한 배변. 봤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잔변감이 남아있는 경우, 복부 팽만감, 뭐 잦은 방귀,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증상인데요. 네. 3가지 우선은 이제 변비와 설사로 봤을 때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변병이 있죠. 복통이나 변비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설사형은 복통은 별로 없는데 간헐적으로 그냥 설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묽은 변이 계속 나오는 거. 혼합형이 가장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변비와 복통이 있으면서 변비와 설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아프고 변비가 있을 때가 있다가 갑자기 설사를 해서 좀 시원해졌다가 또 한동안 계속 배가 아프면서 변비가 있다가 또 시원해졌다가 여성분들이 생때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겪는 그런 느낌이랑 네. 비슷하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트림이나 네. 오심, 구토, 뭐 장에 가스 차는 거, 뭐 변에 뭐 점액이 섞이는 거, 식욕 부진이나 소화불량, 속쓰림, 뭐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외에 뭐 전신적인 증상들도 나타나는데요. 뭐 불안감이나 우울증,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뭐 두통, 뭐 성역 감퇴, 수면 장애, 뭐 이런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장만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막 생활 속에서 힘든 것들이 나타나네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통이 있다가 네. 변비가 있다가 설사가 나고 복통이 있다가 설사 나고 하면 그 말 듣기만 해도 막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신체적 상태가 3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몸이. 뭐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막 소화불량도 생길 수 있고요. 막 몸이 또 긴장이 돼갖고 어깨도 당연히 아프겠죠. 또 언제 설사할지 몰라서 불안감이 생길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든 만큼 치료가 가능한지가 궁금한데 네.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과민성 대장증후는 만성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그 변비나 이제 설사 등을 촉발시키는 요소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제 환자는 이제 의사랑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어떤 하나의 치료법이 딱 이 환자한테 모든 환자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환자의 케이스마다 치료법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좀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치료가. 환자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치료법이. 그래서 환자마다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협조가 더더욱 필요한데요. 과민성 대장증후를 가진 환자들 중에서는 특정한 음식물이 증상을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러한 특정한 음식물 섭취를 피하거나 식이섬유 섭취를 좀 늘려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개선하거나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찾아내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의사와 끊임없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스트레스가 촉발인자일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심리치료나 스트레스 관리법이 과민성 대장증후의 증상을 촉발시키는 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식이, 운동, 생활 조절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자가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과민성 대장증후를 전체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약물을 주입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생활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요인들을 없애는 그런 치료가 좀 중점적인 것 같은데. 아니요. 네. 네, 실제적으로는 과민성 대장증후를 일으킬 수 있는 몸의 문제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지속 요인이죠. 과민성 대장증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촉발 요인이 되는 어떤 식이 습관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야만 완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치료도 들어가는데 병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식이 습관과 네. 스트레스 관리 같은 어떤 자가 치료가 병행이 돼야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뭘 먹어야 된다기보다 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음식이 좀 좋고 어떤 음식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나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병이죠. 네. 현대병 중에서 무엇을 더 먹어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무엇을 덜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 사실 우선돼야 되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 환자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변비가 있을 경우에 네. 고섬유질 식이요법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인 그렇죠. 거죠? 변을 잘 형성시켜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고섬유질 식이요법은 또 변비형이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양쪽 모두에게 네.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고섬유질 식이요법을 진행하면서 네.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이나 어떤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 음료수 마실 때도 식사 중보다는 식사 사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권장할 수 있는 음식들로는 네. 콩 같은 것들, 뭐 강낭콩, 뭐 콩나물 팥 같은 콩류, 그리고 이제 모든 곡류, 네. 현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류, 아스파라거스, 뭐 홍당, 뭐 시금치 같은 채소류와 뭐
해조류, 네. 채소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우리가 채식 한번 네. 생각하는 이런 음식들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환자들에게 권장할 만한 음식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최대한 섭취를 해주시는 네네. 방향으로. 그럼 피해야 하는 음식들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한테 다 안 좋습니다. 아, 어떤 음식들이 안 좋을까요? 뭐, 탄산음료? 네. 네, 안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 다 안 좋고요. 가스를 만들어내거나 자극적인 음식들 이거 다 안 좋죠. 그래서 뭐 커피, 차, 콜라, 카페인이 함유되는 음식이나 뭐 술 같은 음식들은 다 장애를 자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섭취해서는 안 되고요.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음료 당연히 안 되고요. 흡연이나 껌, 또 우유 제품, 이 고지방 식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네. 채소류와 곡류와 다르게 모든 육류, 그리고 카페인 음료, 탄산 음료 이것들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한테 좋지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들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한테 좋지 않은데요. 네. 뭐 어떤 음식들이 가스를 많이 만드는지 찾아보니까 우유 등의 어떤 유제품, 아. 양파, 당근, 샐러리, 콩류, 일부의 콩류와 뭐 살구, 베이글, 메가 같은 것들이 이제 가스를 많이 만드는데 이런 음식들은 뭐 불편함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우유나 유제품 이런 데는 뭐 버터, 치즈, 뭐 요거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우유 제품들이 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사육 환경에서 네, 요즘 현대 사육 네. 환경에서 자라난 유제품, 그래서 만들어진 유제품들은 안 좋은데 만약에 천연 방목한 어떤 소액들에서 만들어진 유제품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찾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과음하신 날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럼 다음 날 약간 변이 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훅 나온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뭐 전초 단계라고 볼 수가 있나요? 장을 자극하는 음주뿐만 아니라 네. 매운 음식 먹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네, 약간 그죠? 그런 불닭 게 먹었을 때 있어요. 네. 매운 먹 다음날 고생한다고 많이 네. 표현들을 하시죠. 네. 자, 매운 음식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이제 카페인을 많이 사실은 카페인이 예민한 분들은 카페인 많이 섭취했을 때도 설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음식들은 장을 자극합니다. 장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네. 장이 자극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증상들이 수시로 호전됐다, 반복됐다, 호전됐다, 반복됐다를 일정 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어떤 이제 일정 기간 이상 하는 것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한 번 나타났다. 어쩌다 술을 먹었더니 다음날 설사했다. 이걸로 이제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이다 예단할 수는 없죠. 네.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는 게 그렇죠. 너무 매운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스트레스는 관리를 한다고 관리가 되지가 잘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네.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오늘 상사 때문에 오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을 매운 하죠. 걸 네. 먹는다든지.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운 음식을 안주로 술을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최악의 조합. 다음 날 네. 그 설사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게 되면은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인에 다 해당하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지만 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뭐 제가 뭐 교과서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교과서적인 게 정답인데 네. 지켜지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네. 뭐 그냥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운동요법을 하는 거. 좀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던데. 아니, 가벼운 거를 해야죠. 산책이나 조깅 같은 걸로 하면서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가벼운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이제 몸의 움직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스트레스라는 거는 안정적인 어떤 생활에 좀 강한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평상시에는 규칙적인 생활, 어떤 규칙적인 배변 습관,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력, 그리고 스트레스 지지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떠올려 보면 정말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어딜 가야 됐어요. 쭉 걷다 보니까 네. 잊혀지더라고요. 네. 확실히 걷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보면 잠을 잘 못 잔 날은 네. 막 스트레스 막 예민하고 막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런 걸 좀 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마음과 몸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요, 어떤 학생들은 잘 안 외워진다고 막 걸어다니면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죠? 걸어다니면서 네.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체를 움직일 때 정서적 능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같이 몸까지 이렇게 침울해 있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안에서 발산되지 못하고 안에서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받는 거예요?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네.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는 처음부터 이제 양약을 치료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약물 치료의 목표는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가지 약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그 효과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뭐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설사형의 경우에는 지사제 같은 걸 사용하고요. 지사제가 어떤 건가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죠. 설사를 멈추는 약.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섬유질이 풍부한 팽창성 하제라고 해갖고 이제 네. 이거는 변비약이죠, 변비약. 그리고 복통에는 항경련제, 진정제 이렇게 대충성 약물을 쓰는데 이것들을 장기간 쓸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러한 증상들이 단기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나타납니다. 네. 장기간 나타날 때마다 항경련제 썼다가 변비약 썼다가 지사제 썼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서양적 어떤 약물 치료는 특별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라는 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좀 완화시키는 용도고, 네. 어쨌든 원천적인 그런 원인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무리 이런 대증적 약물이 몸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정말 필요해요. 너무 네. 배가 아파서 지금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이때는 이 대증적 약물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때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도 좀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한의학에서는 네. 허증이나 한증, 허한증, 우울증으로 나눠서 봅니다. 네. 오장육부로 나눠볼 때는 비기허, 비양허, 신양허, 감기울결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네. 비기허, 비양허, 신양허는 어떤 소화기관의 허한 정도에 따라서 병이 깊어지는 정도고 심해지면 비신이 모두 허해지는 어떤 비신양허가 된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보통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소화기관이 점차적으로 허한, 약하고 한사에 침입을 받아서 이제 뭉쳐지는 네. 이럴 경우에 생긴다고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감기울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말하는 스트레스죠. 배설과 배출을 주관하는 어떤 감기가 뭉쳐서 뭉쳐졌다 풀어졌다는 네. 변비와 설사가 반복하는 혼합형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이렇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변증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게는 두 가지,
비위장 기능, 신장이 약해지는 경우 한 가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기가 울결되는 경우 한 가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변증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심하냐, 스트레스가 더 심한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체질상 네. 비위장이 더 약한 거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강한 그 사람의 어떤 경향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다르게 하죠. 보통 서양에서는 이제 염증과 과민성, 긴장 등의 어떤 현상에만 뭐 주의를 둬서 이제 소염제, 네. 진정제, 항경련제, 우울제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약에서는 이제 좀 어떤 생리적인 기능에 더 관점을 준 거죠. 그래서 뭐 허한이란 거, 허증이냐, 한증이냐. 그래서 뭐 장이 더 무력화되는 거냐, 아니면 뭉치는 거냐, 자율신경이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더 위주로 이제 한약에서는 어떤 기능적 부분을 더 위주로 봐서 이제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장부 체질과 그 상황의 변증에 맞는 해당 장부와 그 상황의 어떤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치료로는 뭐 뜸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침이나 뭐 부항 여러 가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한의학적 요법을 다 사용해서 그 사람 상황에 맞는 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비만에 대해서 다뤄봤잖아요. 네. 제 주변에 이렇게 정말 안 되는 거지만 좀 설사약을 네네네. 복용해서 약간 체중 감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거죠. 매우 안 좋은 거죠. 자, 외부에서 네. 장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장기,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을 점점 잃게 됩니다. 네. 왜냐면은 자기가 안 움직여도 때가 되면은 외부에서 자꾸 자극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성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변비약을 자꾸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은 내성이 생겨서 변을 못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 같은 이유죠.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는 먹는 것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오히려 활동이 많지 않다면은 먹는 양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먹은 것을 그대로 내보낸다? 그건 굉장히 안 좋죠. 이미 뭐 영양분은 흡수된 상태에서 그 찌꺼기 부분만 계속 장을 자극을 해서 내보내는 건데, 그 상당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몸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지름길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이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주입하기보다는 본인이 좀 생활 개선을 해서 네. 네, 주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사실은 원인을 얘기하면서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거의 일반인의 10명 중에 2명? 사실 2명 더 넘는 것 같아요. 네. 2명, 3명 이렇게 되는 분들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민한 체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에는 뭐 예민한 체질 아니래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습니까? 네.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먹는 거, 그리고 음주, 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풀다 보면은 이렇게 소화기관이 계속적으로 누적된 자극을 받게 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어떤 인식, 자각을 통해 갖고 충분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현재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오적골입니다. 오적골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오적골이 어떤 건가요? 네, 갑오징어 속에 들어있는 볼록한 배 모양의 뼈가루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네. 이것을 오적골이라고 해서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오적골의 이 맛은 짜고 떫고 그리고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적골은 위궤양과 십이장궤양의 치료약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위산을 중화시켜주고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효능이 뛰어나서 위산과다로 인해서 오는 위궤양과 십이장궤양의 분말로 복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오적골에 이제 작약과 감초를 넣어서 함께 복용하게 되면은 위산을 제거함과 동시에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적견 분말과 산약이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 분말을 같은 약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위궤양과 십이장궤양으로 인해서 속이 쓰릴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복에 속이 쓰리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오적골 분말, 산약 분말을 사용한 치료는 임상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적골은 상처를 아물게 해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요. 상처가 나서 출혈이 있고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 오적골을 미세하게 가루를 내서 상처에 이렇게 뿌려주고 붕대를 감아주면은 상처나 이제 궤양이 아물게 됩니다. 오적골이 이제 위궤양을 아물게 하는 것도 같은 원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여성 질환에도 좀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오적골은 여성들의 자궁 출혈과 대하증 치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부정기적인 자궁 출혈이 있을 경우에 병원 치료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네. 이러면서 이제 오적골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오적골과 오배자를 함께 달여서 복용하면 좋고요. 만약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자궁 출혈과 다한증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네. 보약에 이제 오적골을 넣어서 복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궁 내막염에 의한 출혈과 피가 뜨거운 혈혈 또는 이제 위산 부족으로 인한 위통에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네. 음액이 부족하고 열이 많은 음호 다혈일 경우에도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를 해야겠네요. 네.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오적골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그 고3 아들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키는 166이고요. 네. 몸무게는 65kg.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애가 남학생인데요. 네.
아주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한 5살쯤부터 해서 네. 그 아토피 증상이 약간 있으면서 알러지 비염처럼 약간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한의대 병원 다니면서 침하고 한약도 좀 먹고 해서 네. 괜찮아졌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네. 조금씩 다시 이렇게 뭐 재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피부는 괜찮은데 비염이 조금 시작되면서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심할 때 이제 그 이비인후과도 가서 치료도 좀 받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약을 먹고 해도 또 원상태로 돌아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네. 예,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병원 약 말고 집에서 제가 음식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비염을 조금이라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 해서요. 네, 우선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 계세요? 아빠가 비염이 조금 있어요. 아버지가요? 네. 자,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시네요. 가족력이 있는 남자 아이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건데요. 네. 이제 알레르기 우선은 뭐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면요. 네. 이제 고3이라고 했죠. 여기가. 네네. 이제 거의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대학교 가거나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많이 호전될 겁니다. 육체적으로 성장이 네. 끝나면은 네. 알레르기라는 거는 이제 외계 자극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피부로 일어났을 때 뭐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알레르기 피부염도 있고 이렇게 피부염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코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관지나 이렇게 나타났을 때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선은 뭐 아버지도 갖고 계시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몸이 다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의 집중력과 성장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이의 키, 아기라고 하기도 그렇죠. 19살짜리 키가 아직은 다른 또래에 비해서 이렇게 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성장은 다 된 것 같아요. 아빠가 키가 많이 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장은 다 된 것 같아요. 성장이 물론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크죠. 영향이 네. 굉장히 큰데 후천적인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개그맨 이용렬 씨 아시잖아요. 네. 그분의 아들은 180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후천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아마 이 알레르기 질환 자체를 좀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성장에 영향을 받기도 제한을 받고 영향을 받기도 하니까 이 부분이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고요. 꼭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어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약 같은 거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 알레르기를 좀 더 잡아보는 것도 병행을 하면서 집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알레르기는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아시죠? 너무 건조하지 않게 집을 좀 건조하지 않게 공부방이나 침실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육류나 유제품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이제 고섬유질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좀 애매한 말인 게 아직은 또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육류나 또 유제품 섭취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주면서 거기에 충분한 섬유질이 포함된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같이 주는 식습관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성장도 그렇고 그 아이의 집중력을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집중력을 위해서라도 이제 알레르기 질환은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해서 그 같이 이렇게 손을 놓으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말씀하세요. 왜 눈에 다래끼라고 이렇게 네. 볼록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게 한 번도 없었는데 요 한 달 사이에 지금 2번, 3번째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누가요? 이것도 알러지 비염하고 저희 아이가요. 아이가요. 예, 근데 그게 사실 그 말로만 있나요? 들어서는 잘 모르고요. 예, 네네. 실제로는 맥립종이라는 실제로 다래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모든 게 알레르기랑 연결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가 네. 요즘 많이 항상 피곤한가 보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신경도 쓰고 그리고 네. 일단은 잠을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같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코가 항상 막혀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꼭 이제 반드시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이거 아이가 싫다고 해갖고선 치료를 등한시하게 되면은 아이 몸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럼 선생님 뭐 한의원에 가서 다시 좀 이렇게 선생님 진료를 보고 네, 뭐 굉장히 필요합니다. 라든가 좀 이런 거 같이 해서 한약도 같이 먹고 하는 게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놔두는 것보다 근데 도움이 안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약을 먹고 해도 똑같이 이제 지치니까. 돌아오고 하니까. 제가 우선 낭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몸이 더 네네.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네네. 알레르기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체질들이 폐대장이 약한 체질들인데 이런 체질들은 청장년기 때는 굉장히 강한 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튼튼한 체력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 몸이 다 자라지 않은 시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들을 아이가 싫다고 해갖고서 놓게 되면은 집중력 그리고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면 좀 산만해지거든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산만한 거는 기운이 흩어져 갖고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나이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아요. 네, 많이 작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민지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